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기말고사, 아니지 중간고사를 코앞에 놔두고 있죠. 어서 빨리 진도를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1930년대에 중국에서 전개된 무장투쟁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한 게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세계경제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의 상황 속에서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 지배 정책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 대공황이라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일본은 한반도에 남면 북양 정책 같은 식민지 공업화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고요. 만주사변 이후의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으로 전쟁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한반도에서 전쟁에 필요한 인원과 물자를 조달하기 위한 병참 기지화 정책이 실행되는 속에서 민족 말살 정책이라든지 징용과 징병 그리고 공출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해방과 독립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1930년대에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리고 40년대로 어떻게 이어지게 되는지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요. 1930년대에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 무장투쟁인데요. 30년대의 만주에서 전개된 무장투쟁을 이야기하려면 20년대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지금 시험 공부하시느라고 다들 복습을 열심히 하는 중이겠습니다만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1910년대에 국내에서도 무장투쟁이 전개되었습니다만은 국내의 경우에는 일제의 감시와 탄압으로 인해서 무장투쟁은 이어나가기가 어려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어디로 많이 건너갔나요? 만주로 갔어요. 그죠? 만주에다가 앞으로 독립운동을 이어가기 위한 독립운동의 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이 1910년대에 전개되었죠. 그죠? 빈자리에 앉아 일단은. 1910년대의 전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노력이 쌓인 끝에 1920년대에는 무장 독립투쟁이 만주에서 전개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그 첫 번째 성과가 무엇이었냐면은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중심이 되어서 봉오동 지역으로 일본군을 유인해서 그들에게 승리를 거뒀던 사례, 바로 봉오동 전투였어요. 자,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만주에서 활동하는 독립군들을 제압하려면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 다만 만주 지역의 경우에는 중국 땅이다 보니까 남의 나라 땅에 아무 이유 없이 군대를 동원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교과서의 설명에 따르자면 훈춘에 있는 일본 영사관을 만주에서 활동하는 마적대를 매수해서 습격하게 하고 거기에서 일본인의 피해가 발생을 하자 그것을 명분으로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하였으니 우리는 그 사건을 일컬어 훈춘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이후에 대규모의 군대가 잡으러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만주의 독립군들의 경우에는 홍범도에 대한 독립군이나 김자진의 북로군정서 등이 중심이 되어서 일본군을 청산리 지역으로 유인해서 여러 차례 전투를 벌였고 또 승리를 거두는 청산리 대첩이라고 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후에 일본의 경우에는 만주에서 한국인들이 독립운동을 더 이상 이어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주에 있는 한국인들의 집단적인 거주지를 파괴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을 학살하는 일을 벌였으니 그 사건이 무엇이었냐면은 간도 참변이라는 사건이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더 이상 만주에서 활동을 이어가기가 어려워진 독립군들의 경우에는 어디로 이동을 하였나요? 연해주, 러시아에 있는 연해주 자유시로 이동을 했어요. 그죠? 자, 하지만 여기에서 무장 해제에 대한 요구, 나아가서 어느 단체가 주도권을 장악한 것인가 등을 놓고 독립군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총질해서 몇 명이 사망을 했었던 자유시 참변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던 독립군들이 다시 만주로 돌아와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고 하는 세 개의 독립군 조직을 만들었으니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삼부의 성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일제의 경우에는 만주에서 활동하는 독립군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만주 군벌 장쩌린과 그리고 조선 총독부의 경무총감이었던 미스야 사이에서 협정이 맺어지게 되니 그게 바로 미스야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렇죠. 만주의 독립운동가를 잡아오면 환상급을 지급하는 내용이 바로 미스의 협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스의 협정으로 인해서 만주에서의 활동이 어려워진 독립군들 나아가서 1927년부터 국내에서는 민족 유일당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고 그러면서 신간회 같은 단체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만주에서의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도 하나의 통합된 조직을 만들기 위한 삼부의 통합운동이 전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배운 기억나시나요?
하나의 통합된 단체를 만드는 데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했어요. 몇 개로 통합이 되었죠? 네, 2개로 통합이 되었으니 그게 바로 북만주의 혁신의회와 남만주의 국민부였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자, 이후에 1929년에 국민부는 조선혁명당으로 개편이 되고요. 혁신의회의 경우에는 한국독립당으로 개편이 됩니다. 요거 20년대에 무장투쟁할 때 선생님이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요런 의미였어요. 국민부나 혁신의회는 모두 정부 조직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라 하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만들고 운영되는 것이 정부 조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하지만 서로 다른 의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독립운동을 이뤄가는데 상당한 어려움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활동을 하는 정당 조직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개편이 이루어졌다라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래서 국민부가 조선혁명당이라는 정당으로 혁신의회가 한국독립당이라고 하는 정당으로 개편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고 한국독립당 산하에는 한국독립군이라고 하는 독립군 조직이 만들어졌고 이것을 지청천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조선혁명당 아래에는 조선혁명군이 편성이 되고 양세봉이 지휘를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미 많은 단체들의 이름이 나왔습니다만은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수없이 많은 단체들의 이름이 나오게 될 겁니다. 게다가 단체들 이름이 대다수가 좀 비슷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헷갈리기가 좋거든요. 게다가 하는 일들도 어째 좀 비슷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사실 한국의 독립운동의 역사를 배울 때 학생들이 제일 골치 아파하는 부분이 바로 이 3, 40년대의 무장투쟁 독립운동 부분이거든요. 어떤 단체에 누가 소속되어 있었으며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 어떠한 이념적 성향을 가졌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잘 정리를 해 두셔야 헷갈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아무튼 1929년과 30년대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1931년이 되면서 만주사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주사변이란 일본이 만주를 점령을 하고 거기에 만주인들을 위한 나라를 세워준다라는 명분하에 만주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지만 황제만 과거 청나라의 황제였다 뿐이지 실제로는 일본의 군인들이 정부 조직을 장악하고 있었던 일본의 식민지와 다를 바가 없는 나라가 바로 만주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주사변은 어떤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느냐? 중국 땅이었던 만주를 일본에게 빼앗긴 사건이 만주사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자신들의 땅을 빼앗겼던 이 중국인들의 경우에도 만주사변 이후에는 일본을 자신의 무엇으로? 적이라고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일본이라고 하는 공동의 적을 한국인과 중국인들이 갖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본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한국인과 중국인들이 함께 손을 잡는 공동의 항일투쟁 같은 것들이 이후에 가능해졌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중국과 함께 손을 잡았던 한중연합작전의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만주 지역에서는요, 한국 독립군이 중국 호로군과 함께 손을 잡고 쌍성보라든지 대전자령 같은 곳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여서 그들을 격파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호로군이라고 하면은요, 만주에 있는 철도를 지키기 위해서 조직된 군대예요. 지킬 호자에 길 로자를 쓰는 군대입니다. 철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직된 호로군과 함께 손을 잡고 이런 한중연합작전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한편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의 경우에는 중국 의용군, 그러니까 의병처럼 만주사변 이후에 중국 땅을 지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조직된 중국인들의 군대인 의용군과 함께 남만주 지역에서 영릉과 흥경성 지역에서 전투를 벌여서 승리를 거두는 사례들이 나타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려나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여기까지 들었을 때. 하지만 만약에 시험 문제가 호로군을 의용군이랑 딱 바꿔서 낸다든지 아니면은 흥경성이랑 쌍성모를 살짝 바꿔서 낸다든지라고 하면은 충분히 헷갈리기가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많은 단체들이 나오고 비슷비슷한 활동들이 있다 보니까 헷갈리기 좋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고 시험을 보시기를 바라요. 자, 아무튼 이러한 한중연합작전의 성공 사례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냐면요. 사실 1930년대 초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일본이 만주를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빈틈을 노리고 이러한 승리들을 거둘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한다면은 1930년대 중반으로 가게 되면서 일본이 만주를 완벽하게 장악하게 됨에 따라 독립군들에 대한 반격이 시작이 되면서 만주는 한때 한국과 가깝고 많은 한국인들이 살고 있어서 독립운동을 하기 가장 좋은 지역이었지만 이후에는 일본의 감시와 탄압으로 인해서 더 이상 독립운동을 이어나가기가 어려운 지역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을 비롯한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경우에는 더 이상 만주에서 버티지 못하고 중국 관내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양세봉의 경우에는 일본의 스파이 밀정에 의해서 살해되면서 조선혁명군의 세력은 또 크게 위축이 되는 이런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뭐 대충 다 알아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 관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 필이 어디 보자. 어떻게 좋을까? 저기 있나요? 자, 중국 관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 간단하게 지도를 그려서 설명해 보자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전통적으로 중국의 영토와 그리고 유목 지역을 구분하는 라인이 있습니다. 이 선 바로 무엇일까요? 요거 뭘까요? 네, 이게 만리장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리장성에는 통과할 수 있는 관문이 군데군데 있어요. 뭐 산해관 이런 곳을 비롯해서 군데군데 만리장성을 지나갈 수 있는 관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리장성보다 아래쪽에 있는 전통적으로 중국이라고 인식해왔던 땅을 일컬어 관문의 안쪽이라는 뜻에서 관내라고 불러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한국과 가까워서 독립운동을 하기 좋았던 만주 지역의 경우에는 일본이 만주 사변으로 이 지역을 장악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독립운동을 이어나가기가 쉽지 않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만주를 떠나서 중국 관내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됐나요? 네. 자, 그래서 1930년대 초에 있었던 한중연합작전의 사례들 두 가지를 정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방금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일제가 만주를 침략하게 됨에 따라 중국 사람들도 일본을 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것은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당인 중국 공산당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본을 가장 크고도 중요한 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비록 중국 공산당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 중국 공산당 안에는 많은 한국인들이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에게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전파되었기 때문이고요. 중국에서의 혁명의 성공이 우리나라의 해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 공산당과 함께 또는 중국 공산당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만주사변 이후에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도 우리가 한국인이냐 중국인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 일본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서 한국인 중국인들이 모두 함께 힘을 합해서 일본과 싸우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도 이런 주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반일 통일전선 주장 대두라는 것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의 군대로 동북항일연군이 조직이 되어 많은 한국인들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동북 만주 지역에서 항일 일본과 맞서기 위해서 조직된 연군 연합군대, 그게 바로 동북항일연군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후에 이들은 만주 지역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유격전을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다만 이름이 갑자기 말이 나오니까 짜증날 뿐이지, 그지? 자, 사실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동북항일연군 같은 거 교과서에서 전혀 배우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중국 공산당의 군대일 뿐만 아니라 사실 여기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나중에 북한 정권을 세우는 김일성 같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선생님 세대들은 사실 듣도 보도 못했던 군대가 바로 이 동북항일연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이제 이런
이런 것들도 교과서에서 항일 투쟁의 사례로 함께 배우고 있네요. 그죠? 자, 이 동북항일연군에 소속되어 있었던 한국인들 지휘관들, 한인 유격대들의 경우에는요, 종종 한국 내로 침투해서 한국 내에서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 가운데 동북항일연군의 한국인 지휘관들이 조선혁명군의 일부와 함경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천도교 교인들, 민족주의자들을 두루두루 모아서 통합된 단체를 만들기도 하였으니 그게 바로 1936년에 조직된 조국광복회라고 하는 조직이에요. 동북항일연군의 지휘관들이 국내로 들어와서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을 모아서 조국광복회라는 단체를 만들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동북항일연군과 조국광복회는요, 국내로 들어와서 일제의 식민기관을 공격을 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 대표적인 성과이자 사례가 무엇이냐면 바로 보천보 전투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일성의 주도하에 동북항일연군 그리고 조국광복회의 사람들이 함경남도 갑산군 보천면에 경찰 주재소를 습격을 했고 그러면서 일본 경찰들을 죽이고 면사무소를 습격해서 일본인 관리들을 죽이고 한때 이 지역을 장악하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치활동을 선전활동을 했던 사례가 바로 보천보 전투였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함경남도 갑산군 보천면의 경찰 주재소에 경찰이 몇이나 있었을까? 파출소 개념인데? 많아봐야 10명 정도 아니었을까, 그죠? 이 면사무소에 일본인 관리가 몇이나 있었을까? 사실 그리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사실 보천보 전투의 경우에는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꽤나 주목을 받았던 까닭은 뭐냐면은 1937년이야. 사실 이때쯤 오게 되면은 일본은 만주는 한반도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파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장투쟁 같은 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보천보 전투가 일어나게 되면서 일제에게 우리의 한반도와 만주에 대한 장악이 완벽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 충격을 준 사건이 바로 이 보천보 전투였고요. 그리 큰 규모의 전투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사실 이후에 북한 정권을 세우게 되는 김일성 같은 사람의 사실상 데뷔전과 같은 전투이기도 하였거든요. 그래서 북한 지역에서는 이 보천보 전투의 성과를 실제보다 엄청 부풀려서 김일성이라는 인물을 우상화하는데 교육하기도 사용을 하기도 해요. 기념우표 보이나요? 이런 거 만들면서 정권의 이데올로기 재창출에 노력을 하는 뭐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1939년부터 만주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이 대규모 소탕 작전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조국 광복회 회원들도 체포되거나 사망하면서 거의 다 해체가 되고요. 동북항일연군의 경우에도 더 이상 활동을 이어가지 못하고 이 동북항일연군에서 활동을 하던 김일성 같은 사람은 이후에 1940년에 소련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친소련파로 키워지게 되고요. 이후에 해방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북한 지역으로 소련군의 힘을 등에 얻고 다시 나타나게 되고요. 이후에 북한 정권을 세우는데 앞장서는 사람들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됐나요? 네, 비록 중국 공산당의 활동이긴 합니다만은 여기에서 한국인들이 함께 활동했다라는 점에서 이 페이지의 내용들도 한중 연합작전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0돌은 뭐예요? 응? 민족혁명단 70주년. 70돌. 돌잔치. 자,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일본이 만주 지역을 장악하게 되면서 만주 지역에서는 더 이상 독립운동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중국 본토, 중국 관내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나라의 이 민족운동, 독립운동에는 고질적이면서도 끝내 극복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끝내 하나의 통합된 단체를 이뤄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다양한 사상적인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있었고요.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는 독립운동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를 어떤 나라로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놓고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다 보니까 민족운동이 분열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 끝까지 유지되었고 이것이 굉장히 고질적이면서도 끝내 극복하지 못했던 심각한 한계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하나의 통일된 단체를 만드는 게 왜 중요했느냐? 일단은 일본이라고 하는 강대양 세력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됐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무엇이냐면은 일본이
패망했을 때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랑 소련이라고 하는 연합국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더 중요하기도 했어요. 왜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사실 우리나라의 독립은 해방은 민족운동의 성과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연합국에게 패했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에게 패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도 해요. 그죠? 자, 따라서 한반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일본을 패망시킨 미국이나 소련과 같은 연합군의 힘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다면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할 때 누구랑 협상을 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했을까? 한국의 독립운동의 수많은 단체들 있잖아요. 그 중에 누구랑 이런 문제를 처리해 나가야 되지? 딱히 없어.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긴 했지만 사실 임시정부는 많은 독립운동가를 떠나 있는 상태였잖아. 그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유일한 독립운동의 단체가 아니었단 말이야. 한국인을 대표하는 단체다 라고 하는 단체만 해도 몇 개가 됐어. 그러다 보니까 누구랑 이야기할 것인가? 만약에 하나의 통합된 단체가 있다면 이들이 한국인을 대표한다 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들과 협의해서 그들과 협력을 해나가면서 한국의 상황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고 한국인들 입장에서도 미국과 소련에 협상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나라의 모습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하지만 만약에 이러한 단체가 없다면 결국 그들 마음대로 하게 놔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일제 패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의 통일된 단체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누가 꼽아볼 수 있냐면 바로 김원봉 같은 사람을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본 기억이 나나요? 네, 우리 의열투쟁 이야기를 할 때 의열당을 만들고 활동했던 인물 바로 김원봉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조선 총독부라든지 종로경찰서라든지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폭탄 투척 같은 이런 활동을 주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건물들에 폭탄 몇 개 던진다고 일본의 식민 지배가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일본에게 당하기만 해왔던 한국 사람들에게 통쾌한 복수심을 충족시켜줄 수 있었고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던 것이 바로 이 의열단의 활동이었다. 그러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인물이 바로 이 김원봉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운 기억 나나요? 네. 자, 이 김원봉의 경우에는요, 이 의열단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높은 명성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성향을 보자면 해방 이후에는 나중에 북한 정권에 넘어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만은 원래부터 이 사람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 성향을 띄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 사람은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족주의자든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든 모두 다 같이 손을 잡아야 된다 정도의 어떤 사상적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의열단 활동을 통해서 민족주의자나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에게도 대단히 존경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김원봉의 경우에는 사회주의 계열의 단체들 뿐만 아니라 조소왕이나 지청청 같은 민족주의의 계열 사람들도 모두 하나로 끌어모아서 통합된 정당을 만드는 일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1935년에 난징에서 중국 관내에서 만들어진 단체들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민족 통일 전선, 그러니까 이념적 성향을 넘은 정당을 만들어내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민족혁명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또 하나 더 나왔네요. 민족혁명당. 자, 여기 선생님이 조소왕의 한국독립당 지처장의 조선혁명당은 지워주세요라고 써놨네요. 그죠? 몰라도 되지만 왜 지워달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여기 나와 있는 한국독립당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한국독립당이랑 연관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그 한국독립당은 중국 관내로 이동을 할 때 다른 단체랑 통합을 해서 신한독립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고 그 이름으로 민족혁명당에 가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조소왕이 민족혁명당이랑 마음이 안 맞아서 탈퇴할 때 나중에 한국독립당이라는 걸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시간 순에 맞지 않아서 지어달라고 한 거예요. 이 조선혁명당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조선혁명당이 아니고요. 이 역시 민족혁명당에 가입했던 지청천이 탈퇴하면서 나중에 따로 만든 조선혁명당이 이 조선혁명당입니다. 그래서 시간 순에 맞지 않아서 지어달라고 표시를 놓은 것이에요. 대충 이해가 되나요? 네. 아무튼 그래서 민족혁명당은 중국 관내에서 활동하던 대다수의 독립운동가들을 모아서 만든 가장 큰 규모의 이념적 성향을 넘어선 민족통일전선 정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유일한, 단일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는
않네요. 그죠?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느냐? 김구를 비롯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김구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존경하는 사람이죠. 그죠?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고 독립운동에 있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고도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다만 역사 특히 이 독립운동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김구 선생님에게 약간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 이게 결정적인 순간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살짝 아쉽다라는 이런 순간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약간 개인적 성향을 보자면 뭐랄까 사고의 유연함을 좀 발휘했으면 어떨까라는 거죠. 선생님 이런 말씀이 좀 죄송합니다만은 김구 선생님 개인적으로 약간 좀 꼰대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 생각이 딱 정해놓고 쉽게 안 바꾸는 남의 말 잘 안 듣는 약간 이런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보기에는. 자, 이 민족혁명당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동의합니다. 맞아, 우리는 통일당 한인전선 만들 필요 있어. 그런데 사실 3.1운동의 결과로 우리 민족운동의 유일한 지도부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 이거야. 그게 바로 뭐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거야. 그러니까 통합된 통일전선을 만들 거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다시 다 모여야지 왜 새롭게 만들고 앉았어? 라고 하면서 여기에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따로 한국국민당이라는 정당을 35년에 창당을 하였다라는 것 있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때 같이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살짝의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일단은 이 민족혁명당의 경우에는 김원봉이 주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의열단 계열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김구를 비롯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갖는 사람들이 참여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아무래도 수적으로 우세할 수밖에 없을까? 의열단과 사회주의 계열의 사람들이 수적으로 좀 더 우세한 단체였던 것이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조소왕이나 지청장 같은 이런 민족주의 계열의 인물들의 경우에는 너네랑 생각이 맞지 않아서 같이 못하겠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만들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민족혁명당을 이탈하고 자신들과 인류적 성향이 맞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쪽으로 합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통일된 한인전선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만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넘어갈게요. 네. 자다가 일어났나 보네. 방금 전까지 입 벌리고 자고 있었는데. 자,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모였습니다. 한국국민당, 김구가 이끄는 한국국민당과 조소왕이 민족혁명당을 탈퇴하면서 만든 한국독립당, 지청천이 민족혁명당을 탈퇴하면서 만든 조선혁명당, 이 세 개의 정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모여들게 되면서 독립운동의 역량을 더 모으기 위해서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민족주의적 성향의 연합단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민족혁명당의 경우에는 이들이 이탈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회주의적 성향을 갖는 단체들을 더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1937년에는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에 맞서서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아이고, 또 이름 나왔네요.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뭐 완전히 사회주의적이다라고 보기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은 그런 경향의 사람들이 다수가 있는 단체이기도 했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김원봉의 경우에는 의열단의 활동을 통해서 한국인들에게 상당히 존경을 받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 모두 다 민족주의자 할 것 없이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이 김원봉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김원봉의 경우에는 의열투쟁을 통해서 이제 항일 운동을 하는 데는 한계가 왔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서 황푸 군관학교에 입학을 했고 거기서 군사훈련을 받은 다음에 조선혁명 간부학교라고 하는 것을 세워서 항일 투쟁을 군사적 활동으로 이어나가려고 하였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배운 기억 나시나요? 네. 자, 아무튼 이 중국 국민당 역시 이 김원봉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정도가 아니라 중국 국민당 내에서도 김원봉을 존경하는 사람, 나아가서 김원봉과 함께 활동했던 동지들,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원봉의 경우에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고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만든 독립군 부대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부대였다라는 것이에요.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독립군 부대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일 전쟁의 상황에서 조선의용대의 경우에는 정보 수집이라든지 포로 신문이라든지 후방 교란과 같은 보조적이며 비전투적인 역할을 주로 수행하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제 식민 지배를 오래 받았기 때문에 일본어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을 만약에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 사람을 신문에서 정보를 얻어낼 수도 있었고 일본인으로 위장해서 스파이로 활동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용대는 주로 그러한 분야에서 활동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네. 네. 자, 그런데 사실 조선의용대 대원들은 이러한 활동에 만족했을까? 사실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독립운동하고 있는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싸우기 위함이었다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런 비전투적이고 보조적인 역할이 아니라 좀 더 많은 한국인들을 끌어모아서 실제로 일본군과 직접 전투를 벌이고 나아가서 한반도를 진격을 해서 일본군을 한반도 내에서 몰아내는 것이 사실은 이 조선의용대의 활동 목적이고 목표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왜 이러한 한 역할밖에 수행을 하지 못했느냐?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는 공짜가 없잖아요. 중국 국민당 정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밖에 활동을 하지 못하는 한계를 느끼고 있었던 게 바로 이 조선의용대였던 겁니다. 그러면 중국 국민당은 왜 이 정도 역할밖에 허용해주지 않았느냐? 사실 중국 국민당의 경우에는 이 중일 전쟁의 상황에서 일본과 그리 적극적으로 싸우고 있지 않았어. 소극적으로 항일투쟁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중일 전쟁인데 왜 중국 국민당은 소극적으로 싸우고 있었을까? 아, 그렇죠. 자, 1937년에 중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중국과 그리고 일본이 싸우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자,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단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뭐뭐 있어요? 국민당이 있고, 그리고 공산당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중일전쟁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일본이라는 공동의 적을 싸우기 위해서 이 둘이 손을 잡은 제2차 국공합작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지. 이해가 되나요? 여기서 만약에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해서 사라지게 된다면 그 뒤에는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그렇죠. 누가 중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이 벌어질 것이 불보듯 뻔하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 국민당을 이끌고 있었던 장제스의 경우에는 사실은 일본보다는 누가 더 걱정이었던 거예요? 공산당이 조금 더 걱정이었던 겁니다. 그죠? 아이고. 그러다 보니 그리 적극적으로 항일 투쟁을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국민당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었던 조선의용대 대원들의 경우에는 큰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잠깐 넘어갔다 다시 올게요. 또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자, 조선의용대 창립의 모습이에요. 여기 김원봉이 조선의용대 깃발을 들고 서 있네요. 조선의용대 창립 모습이고요. 자, 조선의용대의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우한 지역에서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진 군대 조직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당의 이러한 소극적인 항일투쟁에 식망했던 조선의용대는 그들과 결별해서 따로 행동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 그래서 리양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또 둘로 나뉘어지게 돼요. 예전에는 뭐 이념적 성향에 따라 둘로 나뉘어졌다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뭐 의도된 분열이다 내지는 뭐 의도치 않은 분열이다 뭐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여기에서 일부 조선의용대 대원들의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일본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투를 할 수 있는 여기 화북지방으로 이동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북지방으로 이동을 해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고 하는 다른 부대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김원봉을 비롯한 나머지 조선의용대의 경우에는 충칭으로 이동을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함께 활동을 해 나가게 됩니다. 됐나요? 다시. 이거 지금 안 되는 상황이지. 다시.
네, 자 그래서 이러한 국민당의 소극적인 항일투쟁의 한계를 느낄 의용대 대원들 가운데 일부는 화북지방으로 이동해서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를 결성을 하고요. 호가장 전투 등에서 일본군에게 승리를 거두는 큰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김원봉을 비롯해서 화북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은 나머지 조선 의용대의 경우에는 충칭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합류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40년대로 가게 되면은 화북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독립운동과 그리고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독립운동으로 중국 내에서의 독립운동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해방을 맞이하기 전에 이 둘의 통합이 필요했습니다만은 끝내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해방을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는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것이에요. 됐나요? 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1930년대의 중국을 중심으로 항일 무장투쟁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무수히 많은 단체들이 또 새롭게 나오게 되거든요.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의 내용들 잘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잠깐 쉬었다가 곧바로 이어서 다시 한번 6교시 이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공부하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 네.